요즘 K-팝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돌, 이 개념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하고요. 그 답이 정말 뜻밖에도 1960년대 프랑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K-팝의 엄청난 글로벌 파워죠. 이제는 그냥 음악이 아니잖아요.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도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게 나올 정도로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현대 K-팝 아이돌의 원조, 그 청사진이 무려 1960년대 프랑스에서 그려졌다고 하면 어떠세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 그럼 아이돌의 탄생, 이 연결고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아이돌이라는 개념이 대체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죠? 사실 팬들의 우상이라는 개념 자체는 K-팝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생각해보면 1920년대 할리우드 스타 루돌프 발렌티노 때부터 이미 이런 팬덤 문화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스타 한 명 때문에 팬들이 막 열광하고 이런 현상은 거의 100년이나 된 이야기라는 거죠. 자, 틴 아이돌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 1940년대에 프랭크 시나트라 팬들이 거의 최초의 아이돌 팬덤 같은 열풍을 만들었고요. 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프랭키 아발론이나 폴 앵카처럼 좀 더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의 스타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해요. 그리고 60년대 초에는 영국에서 클리프 리차드가 등장하죠. 이런 식으로 서구에서 아이돌의 원형이 차곡차곡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쓰는 그 아이돌이라는 단어,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곳은 바로 1960년대 프랑스입니다. 당시에 프랑스에서 엄청난 청년 문화가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예의 세대라고 불리는 시대인데요. 이 예의가 뭐냐면 1960년대 초 프랑스의 대중문화 운동이에요. 이름이 좀 재밌죠? 당시에 유행하던 영어 팝송에서 막 예예 하고 외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따온 거예요. 이게 그냥 음악 장르가 아니라 그 시대 젊은이들의 모든 것이었던 거죠. 그럼 이 ESS 열풍이 왜 그렇게 갑자기 터져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전쟁이 끝나고 경제가 좋아지니까 젊은이들한테 돈이 생겼고요. 새로운 소비 문화가 막 생겨났죠. 여기에 결정적으로 개인용 트랜지스터 라디오, TV, 그리고 10대 잡지 같은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한 거예요. 특히 살률레 코팽, 안녕 친구들이라는 라디오쇼가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스코피톤이라는 건데 세계 최초의 뮤직비디오 주크박스라고 할 수 있어요. 동전을 넣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하고 춤추는 컬러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뮤직비디오랑 똑같죠? 정말 시대를 앞서갔어요. 자, 그럼 이 예의 열풍을 이끌었던 스타들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스타, 프랑스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불렸던 조니 알리데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가사 한번 보세요. 여자애들은 그냥 둬. 고생할 날들이 많은데 내 말이 믿어봐. 그래 여자애들은 그냥 좀 놔둬. 약간 이런 식의 반항적인 가사와 로큰롤 무대 매너로 젊은이들한테는 영웅이었고 어른들 눈에는 골칫덩이였죠. 모든 주인공에겐 라이벌이 있는 법이죠. 조니 알리데이의 반항적인 이미지와 정반대편에 섰던 스타가 바로 클로드 프랑수아, 애칭으로는 클로클로입니다. 아주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또 다른 팬덤을 이끌었죠. 그런데 이 클로드 프랑수아가 전 세계에 남긴 가장 유명한 노래가 뭔지 아시나요?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그 유명한 마이웨이입니다. 이 노래의 원곡이 바로 클로드 프랑수아가 작곡한 언제나처럼이라는 뜻의 꼼 다비튜예요. 원래는 연인과의 건태를 노래한 이별 노래였는데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완전히 다른 의미의 곡이 된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고 예의 스타들이 전부 신나고 반항적이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여기 프랑수아즈 아르디라는 아주 독특한 스타가 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한 감성을 노래했죠.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나는 슬픈 마음으로 거리를 홀로 걸어가네. 그래도 나는 홀로 가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곡을 쓰면서 10대의 섬세한 감정, 불안감 같은 것들을 노래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을 보여줬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아이돌 현상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 아시아로 그리고 결국 K-팝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 걸까요? 그 여정은 이렇습니다. 딱 4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1964년에 아이돌을 찾아라라는 프랑스 영화가 일본에서 말 그대로 대박이 나요. 둘째,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실비 바르탕이라는 가수가 일본에서 완전 슈퍼스타가 됩니다. 셋째, 바로 이때 일본에서 이 영화 제목에 있던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젊고 밝고 귀여운 이미지의 팝스타를 지칭하는 말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일본식 아이돌 장르가 탄생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바로 이 일본의 아이돌 시스템이 훗날 우리나라의 초기 K-팝 아이돌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경로죠?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삶에는 당연히 그림자도 있었겠죠. 이 스타들이 전설이 되어가면서 그들의 노래 속에는 아이돌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 압박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만났던 조니 알리데이의 또 다른 노래, 젊은이의 우상의 가사인데요. 사람들은 나를 청춘의 우상이라고 부르지. 하지만 그들이 내 삶을,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알 수 있다면. 이 가사 한 줄에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아이돌의 고독이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오늘 들려드린 이 흥미로운 이야기의 출처가 궁금하시죠? 오늘 분석은 프랑스의 저명한 매체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기사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처럼 깊이 있는 분석에 더 관심이 생기셨다면 www.ilmonde.com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참고로 더 많은 심층 기사를 보시려면 웹사이트에서 구독이 필요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K-팝 아이돌의 뿌리에는 저 멀리 1960년대 프랑스 청년 문화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처럼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즐기는 문화들 속에는 또 어떤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연결고리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즐기는 문화